SNS가 새로운 광고의 무대가 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하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나오신 사이에 이제 시간이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네네네. 그 사이에 또 성균관대학교 부총장님이 되셨어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이제 넘버 2. 좀 어떠세요? 특히 사각협력 단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학교의 미래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학교의 그 연구 개발 분야, 또 기업과의 협력 분야, 또 학생들의 교육에 산학협력을 또 많이 담아내서 보다 실무 중심의 미래지향적 교육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애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과 제가 또 다른 분들과 함께 또 이번에 공저 머니터렌드 2024라는 책을 냈는데 혹시 교수님 이 책에서 교수님이 전하고 싶은 핵심은 좀 뭐였을까? 그 얘기 듣고 집중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뭐 디지털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돈이 어디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또 전문가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디지털 변화의 선상에서 봤을 때 굉장한 많은 기회가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아주 심각한 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 디지털 전환의 맥락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좀 바꾸자. 그게 오늘 제가 여기 나와서 할 얘기의 중심이고요. 또 여기 책에 적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2023년도부터 시작된 그 특히 인공지능 뭐 이런 변화들, 테크의 변화들이 앞으로의 세상을 많이 바꿀 텐데 그 변화에 잘 대응했을 때 우리가 미래 준비가 좀 잘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테크 분야 관점에서 봤을 때 벌써 이제 올해도 이제 1, 2, 3분기는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한 해가 이제 거의 다 가고 있는데 2023년 한국 경제는 한마디로 땡땡땡이었다. 책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반인전. 반인전. 네. 반도체, 인공지능, 전기차. 이 테크 분야에서 주도했던 것들은 바로 이 세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정말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우리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이 한참 움츠러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곧 점프하겠지만 또 인공지능, 챗 GPT로 촉발된 이 혁명, 글로벌 시장에서의 미래 기대치에 대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이거 혜택을 본 데도 많고요. 뭐 MS라든가 또 구글이라든가. 반면 이게 뜨면서 야, 우리나라 고유의 플랫폼들은 나중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플랫폼에 대한 기대치가 약간 의심스러워지는 그런 경향도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이 인공지능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여기에 또 합류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전기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차 전지 관련 뭐 해서 엄청난 폭풍이 시장에서 있었죠. 결국 전기차로 가는 거고 그 덕분에 테슬라의 주가가 벌써 1000조입니다. 이거 테슬라 작년에 130만 대 팔았는데 현대차, 기아차 합하면 700만 대 팔았거든요. 이익도 많이 냈고. 그런데 현대차, 기아차 합해서 시가총액은 한 70조, 80조 이렇단 말이에요. 도대체 쟤네는 뭔데 1000조지? 결국 미래 기대치로 본다고 한다면 테슬라 같은 회사의 미래가 있다. 더군다나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일론 머스크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이 많이 이제 떠오르고 있죠. 그런 거를 본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세계적인 기업가의 대명사라면 그럼 뭐가 바뀌는 거지? 이런 거를 이 책 안에서 세세하게 조망해보고 그 변화에 따라 우리 생각도 좀 정리해보자는 거죠. 일론 머스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약간 또라이라고 생각하세요? 천재인데 천재는 간혹 이제 비정상인 때가 있잖아요. 범접할 수 없는 뭐 그런 사람 같다. 만약 우리나라 기업가였다면 뭐 언론이나 또 국회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미래의 가장 돋보이는 인물이다. 이렇게 글로벌하게 평가받고 있다면, 특히 자본은 그렇잖아요. 테슬라가 1000조가 됐으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게 궁금하시면 이 책 안을 잘 살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일론 머스크 얘기하셔서 책에서 디지털 CEO 그들만의 리그를 염탐하라, 그 다음에 SNS 인맥이 나비였고 이 부분부터 좀 질문 드릴까 하는데 온라인 활성화 시대에 SNS 마케팅 환경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2023년에 가장 컸던 광고 이벤트가 뭐였냐? 기억합니다. 일론 머스크와 페이스북,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마크 주커버그. 마크 주커버가 서로 하겠다. 네. 이거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실제로 만났는데 안 싸웠더라고요. 양보 입고 나왔고요. 하긴 만나긴 만났어요. 만나기 맞았습니다. 최근에 촉발된 게 뭐냐면 그 일론 머스크는 언론이 트위터라고 생각하잖아요. 맨날 거기서 놀아요. 거기다가 이제 스레드가 나왔다고 막
그러니까 가서 댓글을 단 거죠. 네. 스레드 별론데? 그랬더니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이러고 말다툼이 벌어졌죠. 야, 그러지 말고 한 판 뜨자. 위치가 어디야? 그러다 보니까 요새 애들 말로 현피구나.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뭐 UFC 케이지에서 싸워라. 뭐 이 사람들이 또 같은 스승 밑에서 주짓수를 배우고 있거든요. 누가 이길 거다 막 난리가 온 언론사들이 달라들어갖고 심지어 UFC 회장이 경기장을 콜로세움에 만들어주겠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 이것들이 정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스레드의 가입자가 이 사건을 계기로 4일 만에 1억 명이 넘었고요. 페이스북, 메타의 주가가 200주가 올랐습니다. 광고 효과는 미니멈 10조. 실제 둘은 안 싸운 거가 앞으로 싸울 거라 그 잡힌 거 없는 거죠. 없어요. 둘이 장난친 거 아닐까요? 아, 뭐 그럴 수도 사실 있어요. 둘이 친한데 야 그냥 우리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 하면서.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친구들 간에도 친해도 이렇게 얼마든지 한 번씩 그렇게 농담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와,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TV 광고를 한 푼 안 내고 배우 하나 안 쓰고 10조의 광고. 이게 신경영이네.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삼성, 현대, 뭐 신세계 여기 회장님들이 그래도 될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근데 그게 메인이다. 요즘 보면요, 기업의 CEO들은 거의 SNS에 스타급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 총수들도 뭐 그렇게 하면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채신머리 없이. 그런데 애들이 TV를 안 보죠. 10대, 20대 그들이 열광하는 기업, 그들이 정말 사랑하는 기업을 만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TV 광고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인스타그램이든 뭐 유튜브든. 해야 되겠네. SNS가 새로운 광고의 무대가 되고 있다. 그런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하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일론 머스크 TV 광고 안 하죠. 테슬라 TV 광고 안 합니다.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미국에서 가끔 했는데 유명했던 광고가요, 헐리우드에도 유명한 그 CG를 써가지고 표현해 주는 거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테슬라가 만든 새로운 트럭에 꽂혀갖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취미 삼아 영상을 만든 게 하나 있어요. 그 유튜브에 올렸더니 뷰수가 수천만 부가 나온 거예요. 그거 딱 갖다 놓고 이건 우리 고객이 좋아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근데 언론사니까 그래 네가 꼭 그렇게 원한다면 좀 해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개념이 없다. 그럼 앞으로 우리도 좀 그런 쪽으로 강화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점차 광고 시장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여전히 이제 TV라든가 신문에도 돈을 쓰고 있는데 그런 거의 축이 SNS가 더 계속 넘어오겠네요. 급격한 속도로 넘어갔죠. 더군다나 이런 효과를 봤다 그러면요,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많이 들겠죠. 자, 일론 머스크랑 마크 주커버그 최근에 떠오르는 글로벌 기업의 CEO들은 방금 전에 그런 매치 외에도 대부분 이제 코딩을 숙지하고 스타트업 창업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흐름 배경은 좀 뭘까요, 그러면? 이게 그 디지털 문명이 시작되었을 때 스티브 잡스가 사실은 지금도 3조 달러를 넘은 기업이 됐잖아요. 최고의 기업이 됐는데 스티브 잡스 어린 시절을 보면 이 사람은 엔지니어링을 한 것도 아니에요. 맞아. 그런데 코딩에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었고 친구 워즈니악과 함께 IT 제품 뭐 애플 1, 애플 2 같은 컴퓨터로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세상을 바꿨어요. 그런 사람이 롤모델인 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어릴 때부터 코딩을 좀 하고 싶다. 그리고 특히 게임 때문입니다. 아기 때 게임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를 했다. 와, 여기 들어가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있고 와, 그 사람들이 이 게임 하나로 이렇게 다 모인다? 그럼 나는 비즈니스를 하면 여기서 해야지, 이런 세계관이 생기겠죠. 머리가 되게 좋고 성취욕이 강한 애들이 어릴 때 게임을 접하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가 프로 게이머, 하나가 프로그래머. 마크 주커버그 같은 경우는 이미 11살 때 아빠가 하는 치과병원에 손님들이 오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필요한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고요. 17살 때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그런 정도로 훌륭한 프로그래머였고 그걸 인정받아서 하버드의 컴퓨터 사이언스에 입학을 합니다. 물론 이제 1년 다니다가 데이팅 앱을 만든 게 폭발하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중퇴를 했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이엔드 테크의 수장이고 그걸 창업한 사람이 모든 코딩에 필요한 교육은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때 이미 완수했고 대학교는 1년밖에 다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 교육의 환경이 어떻게 됐다는 걸까요? 이 인터넷이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한테 선생님이 되어주고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학습하고 요새 보면은 왜 챗 GPT 어떻게 만들었는가 뭐 이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심지어는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건 찾아갖고 막 공유해요. 이런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게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일론 머스크한테는 전 세계에서 계속 투자가 쏟아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똘끼도 있고 사실 사람들은 뭘 보고 얘기해? 똘끼만 있는 게 아니라 실력을 입증하는 힘도 있죠. 그렇죠. 예, TV 광고를 안 해요. 그럼 누구나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게 그 광고를 안 하면 돈을 엄청나게 세이브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죠? 대리점이 거의 역할을 안 합니다. 네. 우리는 사람 영업사원이어서 팔잖아요. 여기는 앱으로 다운받아서 결제하면 끝이에요. 전국에 있는 대리점수와 그 인원을 생각하면 이것도 몇 조인데 그 돈을 어디다가 투입하느냐? 기가프레스, 기가팩토리 뭐 이런 걸로 성공했고요. 또 새로운 배터리도 개발하고요. 이번엔 뭐 내놨죠? 로봇 AI 데이에 작년에 막 흐물거리면서 넘어지는 로봇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람들 뭐라 그러는데 이번에 훨씬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라고 보여주는데 하나는요. 물건을 정확하게 색깔별로 골라요. 그립이나 손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걸 했고 또 하나는 나마스테 그러면서 요가의 자세를 로봇이 한 발로 취하더라고요. 그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벌써 했다. 근데 거기다 뭘 썼냐? 챗 GPT에 들어간 것 같은 초거대 AI를 활용했대요. 그 얘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로봇을 만들어 갈 거고 결국 그게 목표가 이겁니다. 2030년까지 최소한 50%의 지금 공장에서 일하는 인력을 대체한다. 그럼 이 회사의 생산 원가를 어느 기업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 것 때문에 투자가 쏟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테슬라라는 차 자체가 실패했다 그러면 그럼 무너집니다. 항상 그럼 무너지거든요. 근데 결국은 실력을 입증했죠. 당신들이 MZ세대가 좋아하는 차를 만들었어는 성공했고 지금도 그 거대한 팬덤이 있으니까 이제 애플과 같은 소위 말해서 광고하지 않아도 나는 무조건 애플 살 거야 이러는 것처럼 테슬라를 살 거야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 움직일 수 없는 이 데이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사실 그런 거를 굉장히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세계적인 대작가 월터 아이작슨도 원래 전기를 쓸 때 정말 그 시대를 완전 대표하는 인물만 맞습니다. 그 전에 썼던 게 스티브 잡스였고 예. 그 전에 또 두 명 정도 더 있었는데 네. 뉴턴이 있었나? 근데 이번에 딱 책이 딱 나오더라고요. 나오죠. 네. 이 시대의 변화의 변곡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아닐까. 저는 디지털 시대를 창조한 인물은 스티브 잡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폰이 없었다면, 그렇죠. 스마트폰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오지 않았을 세계를 완벽하게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큰 변곡점을 이뤄내는 게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 싶어요. 일론 머스크는 1971년생이고요. 17살 때까지 또 남아공에 살았어요. 그런데 얘도 특이하게 어린 시절에 비디오 게임을 개발해서요. $500에 팔았던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만들겠다 하는 건 이 시대에 적어도 기업가로서는 반드시 했던 트랙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 어린 시절을 보면 사실 근데 뭐 엄청난 노력도 하고 했겠지만 어린 시절부터 천재시긴 했네요. 맞아요. 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샘 알트만도 8살 때부터 코딩 시작했다 그러고요. 이미 고등학교 때 커뮤니티의 유명한 프로그래머. 그리고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또 스탠포드에 들어갔고. 어떻게 보면 또 대학의 교수님이자 부총장이시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사실 대학을 빌 게이츠도 그렇고 제대로 졸업 안 한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천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전형적인 일반적인 교육으로는 담을 수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가끔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요, 프로그래밍 잘하는 분들을 뽑을 때 필요한 영역에 따라 학벌도 중시하지만 진짜 실력을 많이 봅니다. 실제로 구글이나 애플 같은 데에서는 프로그래머 중에는 고졸자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학벌을 보고 면접을 하는 게 아니라 너 어디서 무슨 프로젝트를 했니 하는 면접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선발하는 거죠. 엄청난 고액 연봉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또 경쟁도 치열한데 그런 걸 보면서 저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너무 학벌에 또 수능 점수에 인생을 걸고 사는구나. 그게 좀 바뀌어야 되겠구나. 지금 사회는 특정 분야에서 출중한 실력을 가지면 역설적으로 대학을 1년밖에 안 다녔고 그냥 중퇴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기술 기업의 수장들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뭔가 다른 거죠. 저도 요즘에 되게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게 옛날에는 학교라는 게 참 되게 중요하고 뭐 그런 거였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되게 직업적으로 너무 엘리트 분들이 모여 있는 데를 갔는데 그럼 이제 그분들 대부분 엄청 다 좋은 대학을 나왔죠. 이제 최상위. 갔는데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유튜버잖아요. 네. 오히려 그분들이 막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되게 해주는 걸 보면서 아 되게 세상이 좀 많이 바뀌고 있구나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당연합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가고 있고 그리고 잡도 되게 달라지고 있어요. 옛날 말로 치면 방송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방송인의 조건은 PD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거 되게 TV 국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래서 맨날 기획자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개그맨이면 선배들한테도 잘 보여야 돼. 그렇죠. 그죠? 선배가 국장 만나서 너 이번에 써주기로 했다. 뭐 이러면은 이제 사는 거고. 그러니까 기수가 되게 중요한 거고. 맞아요. 근데 요즘에 개그맨에 제일 뜬 사람들은 유튜버잖아요. 심지어 PD가 제발 우리 맞아. 프로그램에 나와달라 그럴 정도로 권력이 분산됐고요. 그 기준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또 일론 머스크가 사실 관련해서 또 코인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NFT랑 코인 지금 꽤 주춤한 지 좀 됐죠. 자, 이 분야 존재감의 영향력 앞으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절대 무슨 코인을 하세요라고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세상이 올 거라는 거는 확실하다고 봐요. 확실하다. 네. 일단 그 근간이 뭐냐면 25세 이하의 아이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놀았잖아요. 네. 로블록스, 제페토. 거기 거래 방식이 다 코인이에요. 게임 코인이지만 코인의 거래가 익숙한 아이들이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요새 샘 알트만도 월드코인 얘기를 합니다. 샘 알트만이 월드코인을 얘기하는 거는 달러의 기축통화 체계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 대신 지금 방식보다는 에너지가 훨씬 적게 드는 방식이 필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일론 머스크도 같은 얘기를 하죠. 어떤 코인들이 나올지 모르지만 앞으로 코인의 세계가 오는 건 분명하다. 맨날 또 자기 옛날에 기억나세요? 도지코인 사야 돼. 뭐 이러고. 2019년에 테슬라가 처음 흑자 낼 때도요.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3천억 어치를 팔아갖고 그 돈이 들어오면서 처음 흑자를 냈거든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계속 작동할까요? 그 힘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하죠. 근데 그걸 과연 이제 코인이 대체하는가? 저는 그 중심이 결국은 바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합리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미국이란 나라가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는데 전 세계의 경제와 상관없이 야 우리가 돈이 필요해 그럼 막 찍어내. 이거는 어떤 이론을 대놔도 잘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 월드코인이라는 개념으로 서로가 전 세계가 통용할 수 있는 코인을 만들어서 그게 채굴 비용이나 뭐 이런 거를 최소화하면서 에너지도 적게 하면서 쓰는 거다 그러면 메타버스를 경험했던 세대 뭐 코인으로 거래해도 되겠는데 제가 보는 많은 그 한 약 40대 이하의 친구들은요 비트코인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게 익숙해요. 그럼 그걸로 생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요새 서울 시내 돌아다니면서 저는요 폰으로 결제하고 삼성페이 쓰고 현금 별로 필요 없네. 그럼 이게 조금 더 진보된 때는 어떨까요? 그럼 결국 페이먼트가 다 그런 식으로 갈 텐데 이렇게 되면 그 전체를 전 세계의 화폐를 총괄하는 뭔가 시스템이 등장하지 않을까? 그 세계가 코인이라는 거죠. 물론 그러다 보면 루나나 테라나 뭐 이런 것처럼 막 이런 부침도 심하고 하겠지만 미국이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코인 체계가 새로운 금융 체계에 흡수되게 하고 그걸 바탕으로 디지털 금융 체계에 또 미국이 조절을 해서 거기서의 금융 패권도 우리가 가져가겠다 하는 게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선상에서 디지털 아이템의 거래도 있을 거고 그럼 NFT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NFT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의 블록체인 방식보다는 좀 더 간단한 방식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디지털 아이템의 거래, 메타버스 세계관의 확립 10년, 20년 내에 올 수밖에 없는 새로운 세계관이고 그러면 지금은 좀 많이 죽어 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도 마음속 일반 사람들 이제 NFT랑 코인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럴 수 있나 하다가 나중에 죽는 거 보면서 내가 조금 잠깐 착각을 했던가 생각하다가 이제 교수님 같은 분이 또 이렇게 권위가 있고 전문가 있는 분이 얘기하니까 근데 이분들이 그냥 저런 얘기 하진 않을 텐데 막 생각 드는데 어쨌든 뭔가 터닝 포인트 있어야지 좀 살아날 거잖아요. 뭘까요? 저 같은 비전문가가 얘기할 바는 아니겠지만 이번에 그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의 창시자가 한마디 했죠. 결국은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해야 이거의 사용이 NFT와 암호화폐의 사용이 활성화될 거다. 사실 이더리움이 NFT 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화폐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결국 비탈릭 부테린의 행보를 잘 보신다면 주목할 만한 변화를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 사실 암호화폐 업계에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이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도 그러고 보니 대학 1학년 마치고 중퇴했네요. 역시 천재는 대학의 교구로 담을 수 없는 게 아닌가. 이 정도 천재는.